지금 제가 오늘 주제가 왜 세계 언론은 트럼프를 반대하나 적대하나 이렇게 했는데, 언론이야말로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 세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현상 유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냄새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시사 저널에서 나왔던 언론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사는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19년 주요 언론사 경영 실적. 언론사들은 모두 4월이면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는 아직도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요. 월급 다 주고 돈 다 쓰고도 3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건물. 중앙일보 65억, 동아일보 46억, 매일경제 104억, 한국경제 235억, 연합뉴스 52억, 한겨레 20억, 경향신문 33억. 신문사 중에 적자를 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만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스마트폰을 켜겠죠.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문사가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KBS, MBC, SBS 한번 보십시오. KBS는 759억이 영업 마이너스 손실이 났고요. MBC는 거의 1000억 정도네요. 966억. 여러분, SBS는 그래도 이익을 냈어요. 60억. KBS, MBC는 이렇게 되면 보통의 회사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긴장이 없죠. 이것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합 편성, 종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JTBC 252억 마이너스. 이것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MBN 1억, 손해는 안 봤다는 거고, 채널A 158억 마이너스 났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TV조선 144억. 여러분, 이 액수를 보면 영업이익을 못 낸 회사가 지금 4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JTBC나 채널A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고, 채널A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언론들을 보면 이미 한국 언론사는 시장 경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물주가 따로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진짜 언론인 것은 시장 경제에 편입되어 있을 때 진짜 언론이에요. 독자들이 돈을 주고 살 때 언론이거든요. 여러분, 북한에 노동신문이 있고 조선중앙방송이 있어요. 그런 걸 누가 언론이라고 부릅니까? 돈 대주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월급 주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연합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한번 아예 지분율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합뉴스 지분율을 한번 보여드리면,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기관통신사죠. 뉴스통신진흥회, 이것도 국가기관이에요. 한국방송공사, KBS 국가기관이에요. 문화방송 국가기관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타 주주 20%도 안 되죠. 사실 100%에 가까운 것이 전부 세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금.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거죠. 시장 경제에 제대로 편입되어 있고 좋은 기사를 써서 사보게 만드는 그런 언론이 더 이상 한국에 없어요. 그러면 신문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신문사들이 이렇게 돈을 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신문을 찍지만은 사람들이 읽지 않고 그대로 달걀판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달걀판. 아니면은 종이 가방 만드는 데 들어가요.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문사가 이렇게 돈을 벌어요? 달걀판 만들려고 신문 발행합니까? 물주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물주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협찬과 광고 수익인데, 이 광고를 누가 내고 있느냐. 광고주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예전에는 기자들이 돈을 벌어와서 사주에게 돈을 벌어줬지만, 이제는 사주가 비벼서 협찬과
광고를 받아서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 광고라는 것은 사실은 보험이다. 조폭들한테 보험 드는 것과 비슷한 거다. 안 주면 때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그 조선일보 그 경영을 보면서 좀 처음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선일보가 이번에 301억인가요? 수익을 낸 것이. 제가 조선일보 직원으로 스텝라이터로 그리고 프리랜서로 한 7년 정도 일을 했어요. 2년 정도는 이제 정식 기자로 일을 했고 5년 정도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조선일보에서 정식 기자로 일을 하는 동안이 조선일보의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보너스가 거의 1000%, 2000%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시대예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제가 조선일보에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경험한 것이 이제 언론사가 망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선일보를 나오게 된 과정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조선일보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 다니면서 저한테는 많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출액이 4천억이 넘었거든요. 4천억. 20년 전에 조선일보 매출액이 4천억이 넘었어요. 거의 5천억에 육박했거든요. 20년 전에. 지금 매출액이 2,991억. 2,991억. 거꾸로 가고 있죠. 3천억이 안 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액수를 보는데 약간 비감이 생겨요. 조선일보가 시장 경제에서 서서히 퇴출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협찬을 받아서 정부에 광고를 하거나 기업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에 광고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좋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좋은 기사를 쓰기 때문에 독자들이 조선일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광고주들이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왜곡된 구조 속에 이미 신문사들이 들어와 있고 KBS, MBC는 저건 범죄입니다. 저 정도는. 1000억씩, 800억씩 국민의 세금을 축을 낸다? 저 사장들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지탱되거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더 이상 언론사들이 시장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을 먹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력들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여기 가령 보십시오. 세계일보 같은 데는 아예 국민일보 이런 데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종교 집단, 특히 사회적으로 그다지 인정을 못 받는 종교 집단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신문사거든요. 이때 그들은 신문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홍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신문사를 만드는 거죠. 언론사를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언론이 언론의 본래적인 기능을 거의 멈추고 사주나 광고주 또는 협찬주의 입김에 좌지우지하게 되는 너무나 불행한 시대라는 거죠. 기관지가 됐다는 거죠. 기관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관지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죠. 이 기관지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점이 분명히 이들의 이익과 배치되었던 거죠. 제가 이런 것은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왜 탄핵이 필요했느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분 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길 바랬다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길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지금 전 세계가 합의를 하고 있는 현상 유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한은 저렇게 비참한 우상체제로 두겠다. 중국 공산당은 유지해 주겠다. 돈만 벌게 해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합의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은 유지하면서 돈만 벌게 해주겠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으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버퍼존으로 북한은 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푼돈만 쥐어주겠다. 김일성 가족들을 일종의 간수처럼, 중국 체제를 지키는 간수처럼 푼돈만 쥐어주겠다. 그게 바로 북한의 은근히 개성공단으로 또는 기타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전 세계 기득권 세력의 이블 마인드, 악마적인 마인드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을 닫아버린 것,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북한 동포들에게 여러분도 자유를 원하면 오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이 기득권 세력에게는 정말 소름 돋는 조치였습니다. 개성을 열어서 적당히 지어줘 가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감히 저 빗장을 풀겠다고? 북한에 자유를 주겠다고? 안 되지.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천영우 차관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모략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현상 타파 정책을 이미 4년 내내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서방에 가지 않는 김정은을 싱가포르로 불러낸 것, 그리고 비행기 타기를 싫어하는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70시간 걸려서 달려오게 만든 것, 장난기 이상의 의미 있는 현상 타파를 향한 노력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의 소위 지식인들은 북한과 김정은을 너무 몰라요. 또 하나 정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언급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말하기 굉장히 싫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했고 북한의 핵이 저렇게 무서운데 그런 말들은 이제 별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중국의 핵 능력이겠죠. 중국의 군비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하웨이를 잡고 좀 최근에도 중국 투자 못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준전쟁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미국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미 한계에 부닥친 거죠. 미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국은 역대로 본토가 공격을 당한 것은 9.11 테러 알카에다 공격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강해서 공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다. 어떤 면에서는 절망 속에서 일으킨 것이죠. 이번 부정선거 너무나 티가 나고 너무나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 미국의 부정선거, 그것은 일종의 전쟁 행위로 봐야지 평화시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전과 국제전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갈등으로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현상을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과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한국 보수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을 또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미 일본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었고 내릴 방법을 몰랐어요. 천황 중심주의, 군국주의가 극에 달았고 천황에게 권력을 뺏지 않는 이상은 멈출 방법이 없었죠. 미국이 뺏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뺏은 것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들어와서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이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공산당 내부에서 현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1대1로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천영우 차관님께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천영우 차관님은 북한을 정말 모릅니다. 북한을 정말 모르십니다. 또 하나는 천 차관님은 동맹의 개념을 모릅니다. 1953년의 동맹이 지금도 동맹인가요? 파키스탄과 미국은 동맹 아니었나요? 파키스탄과 미국 1954년에 동맹 맺었습니다. 파키스탄과 미국의 동맹도 대소봉쇄를 향한 강력한 동맹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에 알카이다 공격이 있고 나서 그때도 조지 부시 대통령도 동맹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키스탄을 밀어줬어야 합니까?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이고 그리고 알카이다가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동맹입니까? 동맹은 개념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한국에 와서 11월에 국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강연을 하셨어요. 그것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렇게 계속 노예 상태로는 안 돼. 현상 타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No? 싫은데? 우리는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에 안 들어갈 것인데?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라는 것이 동맹입니다. 인도와 미국은 이전에는 동맹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동맹이죠. 동맹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맹의 원칙을 누가 먼저 깼습니까?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로 새롭게 아시아 정책을 하겠다고 미국이 요구했을 때 한국이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동맹이 할 짓입니까? 동맹의 의무를 누가 져버렸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훈련이 가능하죠? 모든 정보가 적성국에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미국이 잘못한 것이고 트럼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다시 현금 적절하게 북한에 집어주고 그리고 동맹의 원칙에 돌아가서 방위비 깎아주고 방위비 올려주면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동맹을 원칙을 누가 깨고 있는지 소위 보수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것입니까? 착각 속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적은 이미 중국입니다. 중국. 북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씩 비밀을 리크를 했어요. 주의 깊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북한에서 무기 심사를 하는 주요 인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아주 심도 깊은 인터뷰를 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능력을 저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좀 사실 웃음이 나요.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이슈가 아니에요. 중국이 갖고 있는 250개 이상의 그 핵이 언제든지 북한으로 옮겨질 수 있죠. 결국은 큰 적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적을 상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천영호 차관과 한국의 소위 보수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쉽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941년에 군국주의 일본보다 더 위험한데요. 디지털 능력이 더 강화되었고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일본 군국주의자들보다 덜 위험해 보이십니까? 그런 황당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든 옹호하고 바이든을 칭송하는 분들 취미생활이라면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피오, 펜스 이 트로이카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계가 특히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스스로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격적인 1대1로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수십억 인구를 1대1로 묶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이 인류 역사에서 현상 유지는 끝난 것입니다. 현상 타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만 자유롭게 살겠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 사람들, 언론들과 힘을 합해서 박 대통령을 탄핵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미치광이라고 욕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중국 바이러스에 의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문화, 스포츠, 예술, 영화, 뭐 온갖 것 다 포기하고 저는 이 시대를 지구의 휴식기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휴식기. 지구의 휴식기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 진지한 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권 좀 소개해야 되겠어요. 밀란 쿤데라의 농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죠. 스탈린주의자인 마르게타.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 이렇게 엽서를 한 장 보냈더니 이 편지는, 이 엽서는 이 주인공에게 농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에 빠진 그 여자가 자기는 보지 않고 계속 스탈린주의에 빠져서 인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니 살짝 짜증이 나서 농담을 한 건데 이것을 리크를 해서 이 주인공이 수용소로 가게 되죠. 강제 징집을 당하게 되죠. 농담. 이 나중에 밀란 쿤데라의 농담은 자전 소설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소설 주인공은 복수를 하려고 했죠. 복수. 하지만 복수도 실패하게 돼요. 전체주의 앞에서 그때 당시에 이 엽서, 이 농담이었던 이 엽서에 대해서 친구들은 모두 진지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강제 징집이고 수용소에 가는 거고 공산당에서 쫓겨나는 거였지만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돼,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모두 100명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쿤데라, 체코 작가 쿤데라가 겪었던 일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독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불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는 신성 모독에 가깝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적어도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칭찬하는 것, 그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펜스 부통령은 절대 하지 않은 행동이죠.
과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행동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꽤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 트럼프보다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정은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도 역시 트럼프입니다. 종전선언 해주지 않죠? 평화협정 해주지 않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가까운 행동들은 다 민주당 정권에서 다 해줬죠. 페리 프로세스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상당히 안보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권 말기 또는 힐러리 국무부 장관 평화협정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의 소위 천지분별을 모르는 보수 우파 그리고 좌익 모든 언론이 모두 사실은 현상 유지파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유가 오고 북한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은 저 고통에서 헤매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통일이 오는 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현상 타파를 향해서 큰 걸음을 걸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그 무시무시한 행동은 저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나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뭐 그다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승리의 길을 걸어왔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운으로 한 가지 남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언론들과 한국의 언론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도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주당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민주당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동성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 문제. 지금 미국의 언론들과 미국 민주당이 열렬하게 트럼프를 반대하면서 바이든을 세우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낙태 문제보다 동성애 문제가 더 큽니다. 동성애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 결혼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hate crime이라고 해서 혐오 방지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동성애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자를 핍박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형법적으로 벌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인권 문제를 동성결혼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로 바꾼 이상은 미국이 지키고자 했던 천부 인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천부 인권 개념은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정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워싱턴에서 뭐 수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만이 될까 하는 정도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저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기적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속내에 감추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면서 살기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결국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창세기 이래로 왔던 성경적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정의를 수정시키고 또 혐오 방지법은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거의 내전을 부르는 갈등입니다. 7천 대 7천, 7천 대 7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신론적 자유주의와 기독교적인 경건주의의 부딪힘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핍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결혼 제도는 지키겠다. 낙태는 반대한다. 동성 결혼은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념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한국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은 이런 동성결혼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법을 오해해서, 물론 오해하기도 했지만은 오해해서 생긴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기독교 경건주의를 버려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천부 인권 들고 가면 김정은 나가야 됩니다. 시진핑도 나가야 됩니다. 언론과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중에 하나는 SNS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천부 인권 개념입니다. 작년에 천부 인권 개념을 가지고 국무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올해 애국 교육을 위해서 1776 위원회를 만들었죠. 천부 인권. 이제 대한민국이 살 길도 천부 인권에 있습니다. 북한에도 천부 인권이 이제 북한 주민들 속에도 천부 인권이 이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 기본권을 누립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 이상한 현상 유지파들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도 인권이 없어져요. 행복 추구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행복 추구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스피치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술 활동할 수 있어요? 기본권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괴롭혀도 저항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좋은 지도자라고 칭송을 합니까? 천벌받을 짓이죠. 오늘 전환기 세계보기, 저는 처음부터 오늘은 계속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재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선이 못 된다고 해도 한 번 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폼페오나 펜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금방 끝나지는 않지만은 이 전쟁은 반드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It's Wonderful Life.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연을 했는 제임스 스튜어트는 6.25 전쟁에도 참전했던 군인이고 영화 배우를 하면서도 계속 군대에 있었던 장군 출신이죠. 가장 유명한 이창에 나오는 이 히치코크의 이창에 나오는 이 제임스 스튜어트의 멋진 인생.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 위대함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미국이 없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6.25 전쟁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 미국이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 정말 기뻐합니까?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미국에서는 너무나 탁월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것은 조지타운 대학의 조슈아 미첼 교수가 쓴 최근에 쓴 지난주에 쓴 아티클 서문만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1월 17일 출간 예정인 미국의 대각성운동 아이덴티티 정치학과 우리 시대의 고통들의 저자이고요. The First Things라는 매체에 실린 글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주에 쓴 11월 6일에 쓴 지난주에 쓴 이 미첼 교수의 아티클의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상은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에 억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그 정도만 함께 인식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치학과 선거,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개표 결과는 현황판에서 수시로 바뀌는 수치로만 나왔고 11월 3일에 치른 선거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이 승리를 거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겨낼 여지가 없는 승자가 정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선거 그 자체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체제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 그 이상, 더욱이 문화 그 이상의 더욱 깊은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960년대에 성장기를 보내며 그 시대의 광기를 몸소 체험한 많은 이들은 좌파 세력이 뿜어내는 독이 수십 년 세월을 거치며 얼마나 지독해졌나 지켜보았다. 우리는 마르크시즘이 약속한 풍요롭고도 모두가 하나 된 에덴 동산의 세계가 무엇인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알고 있다. 1989년 마르크시즘이 몰락했다 해도 그것이 곧 미국의 자유로운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꿈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계의 현존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열망은 좌파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마르크시즘의 몰락 이후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포스트 모던 사상은 그 사상적 원류를 니체에 두고 있는데 다른 한편 이는 마르크스의 저 광포한 확신으로부터 나온 완전히 새롭고도 단절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내 이 사상은 마르크시즘 그 자체보다도 더욱더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스트 모던은 인간의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비록 흠결도 많고 파편화된 것 같은 세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는 관점을 거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세계인 미국에 대안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역사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역사와 그 의의를 깎아내린다. 이 순수하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은 역사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미국의 이상이라는 그 순진한 관점과 바람을 해체시켜 버리려는 데 있다. 겉으로는 마르크시즘의 목적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포스트 모던이란 결국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 자기 인식을 파고들어 이를 잠식하려는 포악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 제도권 학문 세계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이 사상이 지닌 가장 큰 위험성은 196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제3차 좌파 이념의 물결인 아이덴티티 정치학에 있다. 기존 포스트 모던 사상과는 달리 아이덴티티 정치학은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강하게 내세운다. 그 의미란 아주 단순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민주당의 이념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정치의 목적은 저 순수한 희생자들을 구원하고 그 희생자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룰 수 있다. 그리하여 MeToo, BLM, Save the Planet 운동, 그 밖에 이 더러운 세상을 구원하자는 히스테리컬한 외침을 주동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무고한 이들을 보호라는 명분으로 조종하고 이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가가서는 반대로 이 잘못된 사상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은 희생양으로 삼거나 내쫓아버리는 식으로 결국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적 장치를 끝없이 확장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셈이 되었다. 역사는 순수한 자들을 보호하고
불순한 자들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치학이다. 저는 이 글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이미 미국에서 벌어진 이 선거에 관련된 전쟁, 투쟁은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포스트 모던을 끝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를 끝내는 전쟁이고 현대를 정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전쟁이고 무엇보다 1945년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냉전 세계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 냉전이 진정으로 끝나야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 입으로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자유가 올 때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